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정책이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책이 일관성을 잃을 경우에 자칫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향수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오늘 띄운 상황에서 또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었죠. 근데 또 최근에는 또 반대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는데 교수님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계속 왈가왈부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현재 그 부동산 정책을 현 정부에서 규제 중심으로 가져가다가 우리가 이제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심들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이제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예. 이제 일부 이제 그 집권 여당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어떤 이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종부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입할 때 이제 뭐 부자세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도입을 할 때 이제 뭐 위헌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종부세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종부세가 추구하는 목적,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지 또는 가격 안정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부세가 지금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변경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부동산 가격들이 매년 공시가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종부세의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정책에서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부자세를 한번 도입한 적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소득이 뭐 12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75%의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예, 그렇게 했었는데 부자들이 프랑스에 살지 않고 네.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또는 이제 소비 축소로 인해서 프랑스 경제에 이제 타격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이게 이제 그 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종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제 종부세가 현재 그 전체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한 3.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4%가 근데 안 된다고 하죠. 3.7%를 우리가 이제 규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든가 투기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뭐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종부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원에서 12억 원으로 좀 올리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달라졌으니까 그에 맞춰서 기준도 바꿔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일단 법안을 발의한 상태고 또 여당의 다른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고작 4%를 위해서 지금 이 뭐 부자세라고 하는 네네. 종부세를 바꿀 필요가 있냐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으면서 사실 입장 차가 굉장히 좀 다르고 이런 논란 지금 여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논란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입장 대립이거든요. 네, 지금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이 공시가격 뭐 좀 정확하지 못한 가격 네, 문제도 산정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예전부터 좀 여러 가지 뭐 비판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점 및 뭐 가격 조정 이런 얘기가 계속 되어 왔거든요. 예. 제 생각에 이번 기회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이제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거래세가 좀 높거든요. 네네. 거래세가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만 될 것이 아니라 거래세도 같이 해서 사실 세제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세가 있고 또 보유세가 있고 이제 그 두 분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분인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꼭 자르더라고요. 취득세 잘라내고 양도세 잘라내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게 균형감이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야가 좀 합의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거래세 비중을 좀 낮춰주고 보유세 비중을 좀 높여주고 양도세도 낮춰주고 우리가 거래세가 양도세도 포함되거든요. 취득세하고. 네네네. 그 두 개를 합할 때 OECD보다 좀 높아요. 많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손을 안 대고 종부세만 잡다 보니까 네네.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종부세만 갖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요번에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요번 기회에 그 집권 여당이 야당과 또 시민들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네네. 가이드라인을 뭐 10여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요. 뭐 상위 몇 프로가 굳이 종부세를 유지한다면 아, 상위 몇 프로 비율로? 2% 이렇게 끊어놓으면 세대수와 상관없이 2%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가격이 변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가격은 계속 시장에 변하는데 따라서. 그때마다 또 법을 고치고 또 법을 고치고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1%든 2%든 네네네. 뭐 지금 4% 5% 이거를 재산세 같이 하면 될 것을 굳이 잘라가지고 또 이렇게 좀 분열 조장 기미도 있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뭐 종부세 법안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좀 시간을 갖고 하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국민이 다 수긍하고 또 여야 합의가 됐고 공청회 있고 이런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라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좀 비효율적인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의견차라는 건 사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과정이긴 한데 이것들이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고 또는 법안으로 발의가 되고 이것들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차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뭐 아마 이런 논의라든가 논쟁들은 그 현 정부가 아마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 측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당 측에도 분명히 보면 약간 온건파도 있을 것이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반대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어떤 온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신 그런 뭐 정부나 정부 인사라든가 그다음 국회의원들보다는 여당 예. 측보다는 아마 강경파의 어떤 목소리가 아직은 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약간의 이번에 뭐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이제 참패를 이제 여당 측에서 하고 난 이후에 예.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목소리든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뭐 나름의 어떤 현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의 그러니까 정부 그 부동산 정책의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그게 과연 바뀔까라는 기대감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종부세나 각종 세금 문제를 좀 만지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일단 2월 달에 발표했던 이사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3기 신도시 등 이 주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전 청약 진행하겠다라고 한 상태인데 아마 한 3만 가구가 정도가 이제 4차례 공급을 통해서 풀릴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3월 달에 그 LH 사태 논란이 터졌을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대로 추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제 그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전 청약 제도를 그 도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급 로드맵에 따라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라고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LH 사태가 터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 공급 계획들이 많이 이제 수년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토지 보상이 뭐 2개 지구, 계양지구를 비롯해서 한 50% 정도 내외에 우리가 이제 그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국가의 땅이 아니라 이거는 개인 소유의 땅이거든요. 그렇죠. 남의 땅을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가 그때 사전 청약하기 전에 예, 토지 예. 보상을 어느 정도 대부분까지는 완료를 좀 하겠다라고 말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문화재 유물들도 네. 많이 이제 발굴이 되었다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화재 발굴 예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로 인해서 기관들이 많이 소년이 되다 보게 되면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개인 소유의 땅을 갖고 국가에서 사전 청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LH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순년이 되는데 지금 청약이 2025년 그대로 이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이제 늘어지게 되면 사전 청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또 갖게 되고 예정된 시간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네. 국민들의 불만들이 또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오래 또 기다리다 보게 되면 이분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전세 난민으로 남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의 어떤 이 불안들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뭐 신원 특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 확대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신원 특공에 대한 공급을 이 신청 대상만 확대를 하고 네네. 공급 가구 수는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혼부부들이 경쟁률이 증가하게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신청 대상 수를 늘리게 되면 공급 가구 수도 당연히 늘려줘야 되는데 한쪽만 이게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격은 늘리고 물량은 그대로 뒀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지금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정도는 신혼 예, 예. 희망타운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 이제 기존에 그대로 이제 공급 가구 수는 똑같은데 네네. 신청 대상의 수를 늘린 겁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비율이 늘어난 거지 전체적인 물량을 봤을 때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예, 예.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지금 사실 국민들이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잖아요. LH 사태로 인해서 예, 신뢰가 좀 많이 그랬었죠.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 뭔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또 그냥 정부는 추진 계획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뭔지는 알겠어요. 공급을 빨리 해서 뭔가 부동산 시장 잡겠다는 마음인 건 알겠는데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한다는 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낼까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LH 사태가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토론한 것도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문제가 크겠죠. 시장이 뭐 그러면, 집값이 오르거나 그렇게 되겠죠. 문제가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자고 계속 사회 여론과 야권이나 야당이 다 주장을 해왔어 몇 년 동안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던 걸 해야 되는데 문제를 없애고 해결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하긴 하되 LH 사태로 빚어진 문제점과 신뢰도 추락에 대해서 결국은 공사를 할 때 LH 직원들이 투기 행위 말고 공사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벽돌 하나가 1,000원인데 2,000원으로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LH 거죠. 직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으로 전체가 좀 그런 불신의 어떤 받고 집단으로 있죠. 지금 됐기 네. 때문에 이런 다 지금 그런 우리가 건 토론을 아니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정부에서 가는 건 좋다 이거. 가야지 정상이고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 로드맵 중에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간다는 건 신호를 정확히 주니까 안정되는데 네네. 마지막 나온 문제 과연 LH가 똑바로 할 것이냐. 그 과정 그렇죠. 속에서 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감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정보를 이용해서 또 뒤로 보이지 않는 어떤 이득을 취하면 그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뭐 감독청문 만든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에 LH 사태 그 주범들에 대해서 형벌적인 어떤 징벌을 갖다 정확하게 하고 수사도 정확하게 한 결과 네. 그리고 앞으로 LH 도시 신도시를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투명성
그러니까 토지 부상가가 얼마였고 공사비는 어떻게 이거 국민에게 아예 공개하는 형태로 한다라면 국민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또 예전처럼 공개를 못 한다, 뭐 네. 원가를 공개를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질타 대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는 건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좋으니까 주택시장을 네. 위해서 좋은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점들과 그런 비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함께 해야만이 이게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를 사실 제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LH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3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뭐 문제가 없으리란 법 있냐,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러면 이것도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추진한다는 게 참 말이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어쨌든 그동안 보니까 이사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계속 그 사전 청약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원래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계획은 있었으니까요. 예, 계속 해야 되고 또 뭐 그렇지 않고 또 뭐 이걸 해지하거나 이러기에도 또 쉽지 않잖아요. 이미 이제 뭐 뒤를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계속 예. 이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부천 대장지구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고양시 창릉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남 교산이라든가 과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했던 어떤 스케줄보다 보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LH의 이런 비리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도 약간 불만이 있었던 수용 보상 대상자들이 당연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쨌든 이것도 역시 아까 선영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민간인 땅을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다 수용을 한 다음에 내 걸로 국가라든가 이런 어떤 LH 걸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사전 청약 물량을 9,400가구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사전 청약이 당첨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 청약 이전에 사전 청약이란 걸 하는 거잖아요. 미리 받는다는 거죠. 예, 미리 받는 네. 건데 원래 로드맵 자체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본 청약에 확실하게 되겠다,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미리 이제 당첨자를 미리 결정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본 청약을 하려면 그때는 착공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착공을 들어가면 보상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그러면 돼야 근데 이런 보상 상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해당이 안 되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돼 놓고 3, 4년을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예전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도 사전 청약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까지 3, 4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전 청약 당첨된 것들을 갖다 취소를 하거나 네. 본 청약에 응하지 않거나 네. 실제로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집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는 당첨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 그냥 일반 매매를 산 것들이 더 오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또 박탈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뭐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얼핏 떠오르진 않지만 네네.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교수님. 초언을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있어서 왔어요. 네. 왔었고 말씀 주신 그 부천대장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도가 좀 늦어져가지고 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방향을 많이 선회하는 게 이번에 나타난 게요. 아시다시피 50%가 안 됐었습니다. 한두 달만 해도 그랬는데 토지보상 문제에 평균적으로요. 대해서? 네. 뭐 인천 계양지구는 50%를 넘었지만 뭐 다른 지역은 좀 50%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기 신도시 평균이 50%를 넘었거든요. 네네. 그 50%를 넘고 다른 곳은 뭐 60% 가까이 간다. 근데 이게 급작하게 한 달 사이에 이게 변화가 왔거든요. 제가 이제 추측하건데 지금 그 갑자기 보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그쪽 분들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보상이 어떻게 갑자기 진도가 잘 나가냐 그랬더니 대토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대토보상도 원래 있었는데 네. LH 자체에서 사업 추진의 보상의 어떤 패턴을 현금으로 감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노을박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토지 소유는 더 받고 싶고 LH는 덜 덜 주려고 주고 그러고. 싶고. 그 중에서 시간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대토보상 범위를 확대를 좀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실제로 대토보상의 그 얘기가 들어오면서 대토보상을 원하는 소유주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가격을 LH가 둔 논쟁 시간이 확 줄어들었던 네, 거예요. 이렇게 LH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돈으로 받지 말고 대토보상을 받자라는 소유주들의 또 공감대가 형성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지금 진도가 빨리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58%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하는데 시간을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화한다라면 토지 소유주분들이 반대하실 분들이 몇 분야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LH 자체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잘 지도하면 토지 소유주분들이 손해를 안 본다면 다 협조를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좀 빠를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서 정부가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뭐 지금 워낙 집값이 비싸고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청약이다.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시세보다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면서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에도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뭐 이제 중도금 같은 걸 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저렴한 거지 내가 집값을 지불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워낙 요즘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서민들을 위한 어떤 도전의 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출 규제라는 제도 자체가 원래의 취지는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실화된 주택을 대출을 많이 해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서 그렇죠. 금융기관들이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을 못 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 대출 규제 정책이나 수요 억제 정책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사실 상당히 발휘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좋은데 예. 이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실소유자나 무주택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지 않으면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을 매수할 수 없는 부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출 규제를 실소유자나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뭐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완화해주자. 네. 국민들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뭐 대표로 나오신 분도 뭐 90%까지 풀자. 네, 뭐 이런 얘기들 실수요자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실소유자나 무주택자들에게는 적은 돈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우리가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제도들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만 가진 자만이 분양을 받고 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자본을 갖고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규제들을 핀셋이라도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뭐 화면에도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지만 대출 한도가 40% 정도로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뭐 3억 5천에서 한 5억 이상은 좀 있어야 지금 청약 당첨이 됐다는 기쁨을 더 길게 누리면서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요즘에 뭐 집값이 뭐 중위 가격이 뭐 서울에서 10억이 넘었다, 9억이 넘었다 하니까 이게 그렇게 작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근로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참 아니 걱정이네요. 저는 좀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행정 규제 형태로 해서 DTI하고 DSR을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어요. 일부 도시국가들 빼고. 그러니까 선진영 교수님 얘기처럼 원래는 DTI가 됐든 LTV가 됐든 네네. 자기네 금융기관이 자기네가 부실화될까 두려워가지고 자체적으로 원래 하는 게 그런 네. 건데 이걸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한다? 실제로요 예전에 그 G20 회의가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네네. 그때 당시에 다들 각국의 재무장관이 놀란 게 아니
희한하게 어떻게 한국은 DTI하고 뭐 LTV랑 이런 것들을 동시에 행정규제 형태로 강화하거나 하는가. 규제를 하는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정부 측의 변명은 이런 거였단 말이죠.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겪지 못했던 그러니까 IMF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겪어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금융 부실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비웃음을 산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어떤 한국처럼 IMF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정이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도입해 본 노하우가 없으니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뭐 자기네 그 관리들을 이제 파견을 해서 한번 노하우를 배우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요 지역과 금액으로 이걸 단죄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역과 그러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하고 네네. 조정대상구역 해가지고 40% 50%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집값이 얼마냐,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 또는 이 사람의 앞으로의 소득 활동이 가능한 기간이 얼마나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거든요. 저는 뭐 여기 나오신 교수님들처럼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보다 네. 소득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가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청년이라든가 아니면은 더 젊으신 분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저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상환에 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충분히 열려 기회가 있다는 많고 시간도 말씀이시죠? 많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 뭐 금액하고 그 주택이 속해 있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되게 비효율적인 규제인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수님은 어떠세요? 참 그러니까 이- 네, 서민들이 참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신도시하고 이쪽 부분은 이제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정부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미래의 소득이 이제 많이 보장되니까 LTV를 70%까지 하기로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기존 이제 주택이죠. 뭐 도심 내 신규 분양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기존의 LTV DTI가 계속 유지가 될 텐데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가 지금 190 가거든요. 이 일본하고 미국이 법을 터질 때가 136, 140입니다. 심각하다는 거를 정부도 알고 있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한 달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이 정부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은행 자체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네. 그 IFRS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바젤 3 협약을 맺었고 네, 그것을 그렇죠. 시행하기로 한 한때가 2021년이고 몇 개 은행은 그것이 안 돼서 3년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은행 자체 내 어떤 규정이 국제 협약에 뭐가 있냐면 가계 대출을 했을 때 부채 비중을 115% 잡고요. 기업을 대출했을 때를 85%.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율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게 기업 대출입니다. 그렇겠죠. 왜 가계 부채를 은행 늘리다 입장에서는. 보니까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제협약으로 이미 돼 있어서 우리가 2023년까지 지금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그중에 몇 개 은행은 아직 조금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예. 105%로 맞춰놓고 전체를요 조금 좀 유예해달라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은행들은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체적인 은행, 금융, 국제금융 간의 거래 어떤 베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거기다 추가적으로 10%좀 다운 시킨다는 이런 것들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90% 대출을 해준다라면 결국 미국 버블 사태가 벌어질 날이 언젠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그걸 지금 사전적으로 가고 있고 101개 여신기관에다가 금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앙케이트죠. 그거 했더니 은행 자체들의 답변에서 87%가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겠다. 지금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을 안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의 기본은 가계 성장이 아니죠. 부동산 성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기업이 성장을 해야 고용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은행의 본연의 목적은 예대와 플러스 기업 대출이 활성화가 돼야 기업이 발전하고 고용의 창출이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가계 대출보다는 기업 대출 쪽으로 금융위원회도 그렇고 전 세계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양을 하고 청약을 해도 네. 뭐 현금이 좀 있으신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얻는 70%는 10억짜리 집인데 1억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돈 없는 그러면은 사람들 어떤 집을 일이 못 사게 될 벌어지냐? 거 아니에요? 네. 미국처럼 네. 서브프라임 그게 똑같거든요. 90% 해주니까 다음 사람이 그럼 집값이 1억을 올려요. 네네네. 그럼 12억이 되면 그러면 9천 또 9억 9천이 대출이 되니까 네네네. 1억 1천만 있으면 되고 집값이 올라도 그럼 그 사이에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과소비로 벌어지는 형태로 벌어지고 나중에 마감이 됐을 때 버블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경제 상황에서 다 나왔고 그거를 네네네. 굳이 제가 볼 때 그 여당 모 의원이 얘기한 것은요.
진짜 퍼플리즘 그 자체입니다. 경제를 모르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경제 기본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90%라는 거는 진짜 심각하게 잘못된 생각이고 뭐 이 9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뭔가, 대한민국은 또 네. 전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투기과열지구가 예외지만 일반적인 풍선 효과가 또 벌어져요. 이게 왜? 전세금이 지금 50% 60%인데 만약에 70%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사인만 하고 집 사인하면 돈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럼 예전처럼 우리가 저 금융 규제나 시스템이 안 됐을 때는 그걸로 사기친 사람들 많잖아요. 전세 놓으면서 대출 안 받으니까 논다 그러고서 10억짜리 집인데 6억 7억에 대출 놓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출인데 전세가 7억이면 14억이 되지 않습니까? 볼륨이. 그럼 4억의 갭을 누가 책임져요? 그런 사고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출 많이 늘리는 거는 네네. 조심해야 신중해야 된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을. 네, 그럼 말씀이시죠. 많이 신중해야죠. 제가 볼 때. 네, 사실 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좀 공공보다는 민간 위주로 좀 해보겠다라고 이미 공약에서도 발표를 했던 상황인데 최근에 움직임은 좀 다릅니다. 그 서울시에 있는 4개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고 네. 또 국토부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요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결의 정책을 두 가지를 다 추진하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잡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니까 이게 둘 다 잡을 수 있을지 좀 걱정되거든요. 사실 뭐 정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들의 이쪽 반대편 여론과 그다음에 주도층의 여론들을 모두 이제 함께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발언들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제 도입을 할 때 토지를 우리가 이제 보유 중심이 아니라 네. 이용 중심으로 가서 실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토지를 이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주택에 이제 적용을 해서 서울의 이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수요자에게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에서 많이 일어나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고 또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뭐 2년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되고, 우리가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게 되는데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기 수요들이 많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저는 더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통해서 재건축 지역의 어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대상 지역이 이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여의도, 용산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러한 규제 정책들은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의 어느 지역에 이제 뭐 규제를 했다. 네. 그러면 바로 옆 단지나 옆 어떤 동에 인근 지역으로 만약에 또 이제 뭐 가격이 재개발 오르는. 예정 지역에 노후 아파트가 있다면 그걸로 투자 수요들이 몰리는 이런 풍선 효과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네. 서울시를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 전체의 땅값이 들썩이는 부작용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서울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구별로 순차적인 재개발을 좀 해서 집값 안정과 서울시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에 네.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형태로 정책을 추진하면 이 집값 안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일 때도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들을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이 실제적으로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결이거든요. 네,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뭐 층수 제한, 뭐 예전에 논란이 35 얘기 많았던 층짜리, 그런 것들을 좀 풀다 보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그렇겠죠. 특히나 가장 노른자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의도라든가 압구정지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금액까지도 지금 올라 버린 거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요. 너무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건 역시 버블의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시키거나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민간 공급의 어떤 총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오세훈 시장의 기조는 있을 것인데 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이 버블이 생겨버리면 그것도 또 사회적으로나 시장에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뭐 양수협장의 어떤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배치되는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공약이 좀 무리수였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시장 친화적으로 하는 게 저는 나름대로는 네네. 부동산 업계라든가 아니면 뭐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원활한 수순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거를 통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라든가 부작용들이 투기 있겠죠. 우려 같은 것들은 네.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죠.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계속 공공주도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어느 정도 잘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순수하게 정부가 모든 것들을 공급도 그렇고 규제도 뭔가 정부 위주로만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 하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거는 너무 정책 어떤 지상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서울시 측에서는 지금 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완화해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예. 안전진단 통과할 때 한 군데도 없어요.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너무 말씀이신 높아요. 거죠. 특히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보통 4가지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구조안전성이 이제 가장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예전에 구조안전성 같은 게 20%였다가 지금 이제 50%로 이제 인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뭐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뭐 튼튼하다. 물론 그것을 뭐 지어서 뭐 100년, 200년도 안 쓰고 뭐 한 2, 30년 만에 부시는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한 어떤 논쟁은 뭐 계속 있을 거지만 네네. 현재로서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안전진단 통과한 단지를 빼고 아직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현재 그 안전진단 기준으로는 뭐 통과할 수 있는 단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좀 높은 기준의 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을 한 상황인 것 같고 거기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자리를 했던 곳에서도 이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요청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네, 맞습니다. 줬거든요. 나오시는 것처럼 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부동산적인 이익을 위해서 네네. 특정 아파트를 재건축할 수 뭐 이런 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도 다 알고 있고 시장 참여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재건축을 너무 무리하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구조 안전도를 50%까지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콘크리트로 지은 집들이 50년이 정액 연수로 따지면 50년이 구조 내구 기한인데 그럼 뭐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앞뒤가 또 안 맞고 시대가 네. 또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구조 안전 진단의 노후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순차적으로 또 교수님 말처럼 순차적으로 순환 개발을 생각해야 되니까 같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던진 것 중에 이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활성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순환 개발을 하거든요. 다 같이 집을 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러니까 나죠, 정말. 차근차근히 가야 되는데 신호들 마치 전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들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준 거죠 처음에. 시그널 자체를. 네네 신호 자체가 그렇게 보니까 지역들에서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나리오와 정책적 시나리오를 잘 하셨는데 네네. 요번에 이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표현이 아주 절묘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뭐냐면 우리가 체크할 게 뭐냐면요. 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 네. 4월 7일 날 선거를 했는데 보통 이제 그런 호재가 있으면 여야 할 거 없이 이미 공약 때 다 던졌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는 네. 다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3월의 거래량도 2월보다 적었고요. 전체 서울시에서 특히 재건축 대상들은 급감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재건축 호재가 나왔는데도 안 늘었어요 거래가. 그리고 4월 달에 들어서 거래량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동이 2만 5천 세대인데요. 4월 7일 이후에 거래량이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왜 이렇게 급감을 했을까 이런 호재 속에서. 그러면 투기 세력이 진입을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게 뭐냐. 정부가 그동안 던졌던 대책들이 다주택자나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일단은 투자하기가 여건 자체가. 네.
실거주 조건을 맞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알아요,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재건축 시장의 어떤 매수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국을 묶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정확하게 주신 거죠. 집값 올리는 건 반대한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또 비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절묘하게 토지거래 허가국이라는 좋은 묘수를 던지신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신속한 이 두 단어로 지금 현재 상황이 펼쳐지는데 시청자분들이 주시하실 건 제가 볼 땐 그거죠.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만약에 두세 달 계속 이어진다면 시장에 투자 세력이 진입하기에 좀 여건을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실수요자밖에 진입을 못하거든요. 실수요자가 좋은 기회인데도 진입을 안 한다는 게 뭘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유지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붙어주면 되는데 거래량이 안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에 임계점이 왔다는 걸 시장에서 지금 변환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시청자들이 같이 두 가지 양면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을 들을수록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는 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존에 집을 신고한 가격대부터도 논란이 됐었고 세종시에 그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주택도 실거주하지 않고 나중에 2억 원의 차익을 보면서 팔아서 또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또 위장 전입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네.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노영욱 후보자도 사과를 했어요.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거주지 이전이었다라면서 송구하다라는 사과를 했는데 그냥 사과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로 올리지 않겠다, 등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5대 원칙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될까요? 읍참마속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원칙은 있지만 그 원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정권의 어떤 말기이다 보니까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을 펴기보다는 사실 기존 정책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주로 이제 정무적인 기능이라든지 조정 기능을 강조하는 우리 이제 노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제도들은 어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노 악용이라고 후보자 해야 같은 될까요? 네. 경우에도 우리가 뭐 공무원들 이 특별 공급, 그죠? 세종시 특별 공급을 하도록 하는 제도 규정이 만들어지니까 일단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거주 의무도 생기고 그렇죠. 이 편법들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5대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그 5대 원칙에 자기당착에 빠지는 것이었다. 자가당착에. 예. 왜냐하게 되면 자기들도 이런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을 현실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제시를 했지만 좀 딜레마에 빠져서 사람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하지 못했는지 검증을 하고도 그냥 눈을 감아 주었는지 내 편이기 그거는 때문에 알 수는 없죠, 사실.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피력할 때는 본인이 그래도 실행 가능한 실천 가능한 이런 어떤 원칙들을 제시하는 게 국민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네.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신뢰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의 신뢰가 뭐 LH 사태 등을 통해서 계속 무너진 상태에서 지금 5대 원칙에 들어가는 이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공정 등을 내세웠던 정부이기 때문에 또 실망감이 또 커지지 않을까라는 또 신뢰가 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뭐 아마 그런 어떤 인사의 5대 원칙을 뭐 모두 다 지키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뭐 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 보니까 그거잖아요. 원래 집이 이제 사당동이었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 되게 가까울 가깝죠. 거예요. 반포, 사당 뭐 이쪽이더라고요, 다. 길 건너니까 방배동 뭐 아니면 반포 이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거리상은 가깝긴 한데 아마도 당시에 파락군의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감성적으로는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요즘에 우리나라 뭐 교육이 뭐 워낙 관심이 그러니까요. 뜨겁기도 우리나라는 하고요. 또 예. 아이들 교육하면은 너무나 그런 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많이 나라이고 쓰죠. 사실 예. 그런 교육을 신경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가 그 교육의 어떤 양과 질로 또 이 정도까지 성장했던 건 사실이긴 하겠는데 이 정도 들어서 공직자의 어떤 청렴의 기준이 높기도 하니까 네네. 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LH 사장이라든가 SH 사장도 지금 공모를 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잘안 되고 경우에도 있죠, 지금.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하마평에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 기준 통과하기 쉽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공정을 계속 얘기했는데 차라리 저는 공정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미리 얘기를 했었더라면 그나마 비판을 덜 받을 건데 정말 뭔가 아주 딱딱하고 규격화되어 있는 공정을 얘기하는데 네. 그러한 것들에 맞지 않는 현실들이 존재하면 비판의 수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차라리 공정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럼요.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실보단 득이 더 크신 분이다.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얘기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어떤 같네요, 자리에서든. 예. 사실 열린 결말처럼 열어놨으면 좀 모르겠는데 지나치게 닫힌 결말로 꽉 닫아놨습니다.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이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기준이 강하다고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배우는 공정은 맞습니다. 그 기준에는 맞는데 세상이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또 뭐 세계 10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도 속에서 그렇죠. 당연히 빚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공무원들까지 이제 기득권의 어떤 그런 행태들을 좀 따라하다 보니까 LH도 터졌고 이분들도 이제 도덕적 어떤 그 부정적인 감각이 이제 둔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공정의 유연성 이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정부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러다 보니 정말 다들 투자 투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유연성을 둬서 네. 이 중에 뭐 3개가 걸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든지 이번에는 만약에 정해야겠죠. 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을 갖다 고백을 하고 이분이 이렇다라고 하고 좀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이분을 딱 하고 찾든지 찾다 보면 제가 볼 때 이번 임기 내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것 찾지 같습니다. 제가 않죠. 네. 누가 봐도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정부에서 그 기준을 갖다 좀 완화하는 그 사과문 이런 정도가 또 현재 상황들을 다 아니까 그래야 그나마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하지 또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면 이거 또 오만과 독선의 네. 고집이니까 이거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국민한테 좀 사과하고 조금 내용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찾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네. 저희가 뭐 욕먹지 말라고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정해놨던 원칙과 소신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발언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서진영 교수, 한문도 교수, 최영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